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그 시점은 언제고 또 발사 후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임박했다는 징후가 이제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현재 먼저 동창리 로켓 발사장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38로스 이제 미국에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동창리 발사장이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는가를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이제 가림막을 치고 있거나 특히 이제 로켓을 이동하는 이런 철도역 근처에도 다 가림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38로스가 공개한 사진은 이제 상업용 위성을 기반으로 해서 찍은 사진들을 공개했기 때문에 군용 정찰 위성에 비해서는 사실 해상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1m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반면 이제 미국이 운용하고 있는 정찰 위성들은 대부분 이제 센티미터급으로서 한 10cm 정도 되는 크기로 이제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그런 군사용 정찰 위성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정보도 이제 계속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는 아마 이제 발사가 곧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이제 북한의 로켓 발사 준비 상당히 진척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비 중이다라는 정도의 톤이었거든요. 상당히 더 입장이 더 나아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날짜가 사실은 그 8일에서 25일을 그 통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 전례를 보면은 그 해서가 2, 3일 그 간격으로 해서 주로 이제 이 실시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쯤은 상당히 그 이제 이 발사를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아주 그 바쁜 그런 그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사실 볼 수가 있죠. 아마 국방부 쪽에서는 방금 우리 김대영 위원도 얘기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그 상업위성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는 뭐 거의 이번에 포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움직임이 사실 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 경우는 뭐 평양에서 그 미사일을 조립해서 그 열차로 옮긴다든가 또 그것을 이제 발사대에 또 사실 옮겨서 또 이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산하게 하는 것들이 포착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번 경우는 거의 이런 그 형태보다는 바로 가까이에서 이 차광목을 쳐놓고 또 조립식 공장을 또 이렇게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조립해서 바로 이동해서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든 지금 주변에 여러 가지 차량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산해졌다고 하는 그 판단은 그만큼 발사 시점이 가까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발사의 실질적인 조치 가운데 하나 이제 연료 주입인데요. 뭐 한간에는 지금 고체 연료를 주입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각종 설들만 무성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고체 연료 얘기는 사실 좀 처음 듣는 얘기고요. 고체 연료라면 사실 연료 주입 자체가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로켓 안에 이미 고체 연료가 내장이 된 상태라 발사 준비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요. 바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얘기는 사실 좀 팩트와는 좀 틀린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북한은 아직 이제 고체 연료 기술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액체 연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제 연료 주입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 연료를 장기간은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인화성이 높고 또한 로켓 자체를 부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료 주입이 시작된다면은 그것은 곧 이제 발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체 연료 주입이 시작되는 그 정황이 포착이 되면 뭐 2, 3일 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사를 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도 이제 그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그것조차도 사실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이 차광목을 쳐놓고 그래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액체 연료 그 움직임조차도 우리가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그 연료를 위해서는 차량들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사실은 뭐 외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연료 주입 같은 경우는 외관상으로 포착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분석이시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북한이 여러모로 이제는 그 발사하는 그 움직임 자체를 굉장히 그 은닉해서 정광석처럼 이걸 하는 그런 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들은 이 그 미사일을 로켓이라 해서 위성을 쏘아 올린다고 한다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미사일로 이제 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서지컬 스트라이크라든가 예. 이런 데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들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외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김정은이 직접 참관을 할 수 있는 참관대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김정은도 이번 미사일 발사를 직접 참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군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까지 김정은 행태로 봤을 때는 참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자기가 과감한 어떤 그 지도력이라든가 통 큰 지도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이고 싶어 하는 좀 그런 조급증을 많이 보여왔어요.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이런 것을 이제 직접 참관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어떤 이게 자기의 작품이다. 그리고 자기의 지도력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참관할 가능성 그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좀 높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만약에 로켓 발사에 들어간다면은 상당히 그 김정은도 아마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로켓 발사 전에 뭐 발사 명령 사인을 한다던가 이런 또 극적인 연출을 통해서 지도력을 또 과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는데 여러 가지 또 변수 가운데 하나가 날씨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8일부터 25일까지 예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제 연휴 기간 날씨를 봤더니 8일에는 눈 예보가 있고요. 뭐 또 11일과 13일은 비가 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일과 10일이 기상 상황이 가장 좋을 거라고 지금 예보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로켓 발사에는 물론 이제 준비도 필요하지만 가장 핵심이 이제 날씨입니다. 기상이 좋아야 이제 로켓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아마 날씨가 가장 좋은 날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현재까지의 그런 그 동창리 주변의 일기 예보를 종합해 봤을 때는 물론 이건 이게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9일 같은 경우가 가장 날씨가 좋기 때문에 9일에 발사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9일이면 화요일인데요. 연휴 기간이고요.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그런 그 날씨라든가 뭐 그것이 결정적이라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런데 이제 그 날씨가 어느 정도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정도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죠. 그럼 어느 정도 그것이 허락만 한다면은 사실은 저는 그 8일로 볼 그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것도 사실은 그 북한의 대내 정치용이라고 하는 그런 또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북한 주민들이 그 소위 휴식일이라 그러는데 그날을 많이 집에 앉아서 이 TV를 통해서 이걸 시청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날을 선택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여기 우리는 구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설날에 북한에서도 휴식절로 해가지고 그날 북한 주민들이 많이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그날을 선택할 가능성, 이건 정치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구정이면 북한도 이제 설 연휴일 텐데요. 그 설 연휴라는 그 개념이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가요?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존에는 말이죠, 소위 그 신정만 쉬었습니다. 신정 쉬었는데 그 이후에 그 김정일 시대에 다시 이제 구정조차도 하루를 쉬게 하는데 이걸 설날이라 그렇지 않고 휴식일이라 그래가지고 하루 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8일이 될 수가 있죠. 휴식일로. 우리처럼 이런 그 설날이라 해가지고 뭐 여러 날을 그 휴식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일단은 정하고 사실 있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각각 날짜들을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일단은 이제 미사일을 쏜다면 과연 그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는 미사일일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발사대 증축 높이나 여러 가지 지금 예측들을 볼 때 지금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그 국제사회에 통보한 그런 그 낙하 지점들을 봤을 때는 기존의 이제 은하 3호 로켓과 별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어떤 중량의 탑재물을 탑재해서 쏘아 올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 이제 광명성 3호 같은 경우에는 한 무게가 100kg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과연 그럼 100kg가 넘는 위성을 탑재할 것이냐.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이제 사실 이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이제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이제 다른 미사일에도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장거리 미사일이 어떻게 발사가 진행되고 또한 이 비행 궤적이 어떻게 되는지도 상당히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 하나만 더 보태면은
지난번 은하 3호 경우는 그 중량 자체 한 100kg 정도 되는 것을 그 위성을 쏘아 올렸다. 뭐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왔는데 예. 사실은 이제 북한이 이것을 개발한 건 핵미사일로 발전시키려고자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핵탄두를 시키기 위해서는 핵탄두가 아마 그 미니멈 이것을 중량을 소형화 시킨다 치더라도 한 500kg 그것이 최소로 본다면은 사실 이번 발사에 있어서 이 중량을 500kg 이상의 중량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관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아, 500kg 이상으로 간다면 그 의미는 이제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아무리 소형화 시킨다, 경량화 시키고 소형화 시킨다 손 치더라도 500kg 미만으로 줄이긴 사실 어렵다. 이런 것도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그 위성체 이 자체를 적어도 500kg 이상을 쏘아 올릴 수 있어야 북한에 있어서 자기들은 ICBM에 준하는 미사일의 사거리를 갖고 있고 또 거기에 핵을 탑재해서 소위 핵미사일로 과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자기들이 발전시켰다 이래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이제 그렇죠. ICBM 다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일 텐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탑재 중량이 500kg에 이제 육박하게 되면은 사실상 ICBM에 이제 근접한 걸로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이 이제 핵 소형화 기술이 과연 그 정도까지 왔느냐가 이제 또 새로운 관건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시간의 문제지. 북한이 이제 ICBM을 보유하는 것은 그다지 멀지 않은 일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그다지 그러니까 시간 문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또 하나 이제 그 관심인 부분이 이제 국제기구에 통보한 로켓 낙하 예상 구역인데요. 낙하 통보 구역을 보면은 지난 2012년 12월에 이제 북한이 통보했던 그 미사일 낙하 예상 구역과 이제 수백 미터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단계 약간 지금 차이가 나는데, 불과 몇 킬로 이런 차이가 나는데, 그 자체는 뭐냐면 좀 더 사거리가 이번 경우는 더 길어질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사실 있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앞으로의 어떤 그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관건은 뭐냐, 어느 정도 장거리로 쏘아 올릴 수 있느냐. 이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어느 정도의 무게를, 운반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두 가지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이제 이런 그 발사의 어떤 그 방향이라든가 또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장거리, 소위 13,000km 이상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또 발사체를 또 크게 한다든가 또 이런 그 위력을 크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포착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하 지점을 굉장히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 낙하 지점의 예상 지점을 벗어나서 궤도를 이탈했을 경우에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 것인가 같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일본 지금 자위대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분리된 추인체들이 예를 들어 민간인 거주 지역이나 이런 데 떨어졌을 경우에 지금 요격 명령을 지금 다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키나와 쪽으로 이제 잔해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 동경에 있는 패트리어트 포대를 지금 오키나와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군도 어제 이제 밝혔지만은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격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떨어지는 지점에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제 그 부대가 없으면은 사실상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SM3라는 좀 큰 대역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요격체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보다는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참 거기에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그 얘기를 할 때는 꼭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만 갖고 설명을 하기는 어렵고 항상 이제 한미연합 군사력 차원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요격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대비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 경우도 물론 우리가 이제 항상 소위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 중에 우리는 팩2만 갖고 있고 팩3는 사실 없다. 그러니까 팩2 경우는 한 15km 정도의 사거리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떨어뜨리게 요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그 회의적인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이지스 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한미 군사력 차원에서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서 뭐 한미일의 중요한 이런 로켓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지금 속속 이제 집결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군도 예를 들어 미사일의 방향, 그 발사 방향에 맞춰서 이제 이지스함 같은 체계들을 서해 쪽으로 사실 좀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북한이 언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될지, 그리고 어디 지점에 떨어질지, 아직까지는 모두 다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 잔해들을 좀 수집을 해서 북한의 좀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데도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지난번에도 이제 은하-3호 로켓 잔해를 이제 바다에서 인양을 해서 사실 우리 군에서 많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이제 북한의 이런 장거리 미사일 개발 기술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기회가 발생한다면은 뭐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또 수집해서 연구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금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를 이번에 쏘아 올리고 난 다음 한반도 정세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으로 좀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 이제까지 핵실험, 4차 핵실험까지 북한이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그 로켓 발사까지 하게 된다면은 어떤 의미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된 게 지금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우리 박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면은 이제 이런 것을 쏘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권의 생존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만큼 이제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김정은 체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들이 작용을 하게 될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김정은 정권은 정권대로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성동격서 차원에서 또 도발을 또 획책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가능성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쏘고 난 다음에 오히려 한반도에 있어서의 군사적 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조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이제 우다웨이가 방북 결과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빈손으로 귀국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도 그동안 좀 소극적인 입장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인 대북 제재에 나서게 될까요? 아마 이제 공식적으로 한미가 또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같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더 동참을 하자 이렇게 대해서 조금 불편한 시기를 보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1대1의 어떤 차원에서는 상당한 부분 제재를 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수 있죠. 최근에 황구 15에 있어서도 보는 그런 태도의 변화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번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이것을 그야말로 감행을 했을 때 이젠 더 이상 정권 자체라든가 이런 것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서 상당한 위협 아닌 위협이 사실 가해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소위 이제 중국 내에서도 북한 인민들 자체도 거기에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면적으로 상당한 부분 실질적인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